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여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정치연합이 의사 일정이 내일부터 복귀를 하는데요. 예산이나 법안 심사, 선거구, 지역구 획정 같은 것 등이 쟁점이 많기 때문에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탄치 않지만 여야 모두 총선 전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죠. 그러니까 아마 야당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어서 장외에 있다가 빨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예산이든 어떤 국회 내에서 이 마지막 국회에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총선에 상당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마 야당도 급하게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이 건건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서로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 사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고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문제일 거예요. 네. 또 이 여야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지역구 관련되는 예산들도 좀 챙겨야만 또 다음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께 내놓을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구 획정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조정 문제가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일 거고 수도권의 지역구를 나누어서 농촌 지역 지역구를 보존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야가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딪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저도 큰 틀에서 배 교수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야당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투 트랙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투쟁은 계속하겠다. 안에 들어가서 또 그렇다면 의회 안에서도 또 원내 투쟁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다가 지금 이제 배 교수 지적하셨지만 모든 현안들이 전부 지금 여야가 서로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법이라는 무슨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 있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뭐냐면 이제 아주 첨예하게 맞설 것은 이제 김영석 해수장관하고 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또 청문회 이것도 또 아마 야당으로서는 투쟁의 아주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요는 야당은 지난 또 12.8 재보선에서도 물론 이제 지방의회 의원 선거였지만 거기서도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뭔가 의회 활동을 통해서 뚜렷한 그 예산 투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뚜렷한 그 업적을 내야 되겠네, 실적을.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투쟁만 계속 해오는 바람에 원내 전략 같은 것에 대해서 미비했을 거란 말이죠. 이러니까 앞으로 원내 들어서 현안을 다루면서 또 거기서 전략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그게 어차피 투쟁 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원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순탄한 정기 국회가 되기는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이 실제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분 있는 투쟁에만 초점을 맞출 거냐. 저는 오히려 총선이라고 하는 그 거시적인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야당의 원내 활동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쟁과 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 게임이 아닌 이른바 이제 실속을 챙기는 그래서 야당도 뭔가 성과를 챙기는 방향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투트랙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원내에서는 이제 이른바 성과를 챙기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쟁점 법안들도 이제 뭔가 이제 원내 협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끌어내는 어떤 것도 필요하고요. 예산도 정부에게 이른바 정부를 지원해주고 정부를 도와주는 예산에 합의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자신들이 중요하게 보는 예산도 상당 부분 유도해내는 특히나 이제 선거구 획정과 예산 문제를 같이 이른바 같이 협상 테이블에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야당 갖고 있어서 예. 오히려 이제 맞서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대화가 불가능한 이른바 저항과 막아내려는 이런 방식보다는 주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실리를 챙기는 이런 방향이라서 의외로 또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구 네. 획정의 문제는 13일이 이제 저 시한 법정 시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양당 대표 간의 이 저 타협으로서 원포인트. 결정될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 될 것이냐? 제가 가능성이 가장 높이 보는 것은 결국은 의석수를 몇 석 늘리는 식으로 아마 서로 간에 타협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건 뭐 타협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아마 그렇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야당이 지금으로 와서 주고받기, 뭐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기 이런 건데 야당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패배의식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는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하고 또 정 교수께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정화 반대 투쟁을 벌였고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 좀 됐죠. 예. 그러니까 유리한 국면에서 사실은 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야당의 어떤 현실이 지난 뭐 세월호 정국이라든지 예. 메르스 정국이라든지 이런 정국에서도 야당 지지율이 급격히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놓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할 때 야당이 사실은 어떤 미래 수권을 전제로 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을 못 준다는 것이죠. 특히나 문재인 당대표 체제 이후에 이 야당의 어떤 장외투쟁이라든지 또는 이 저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 전술적인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들이 더 증대되는, 그래서 안정감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 같아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하고서도 리더십이나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 야당이 뭔가 바뀌지 않는구나, 변화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이미 국민들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전혀 누릴 수 없고 특히나 이 국정교과서 문제, 사실은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야당 자체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경험한 야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 국정교과서 지필진 구성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일 마감 시한인데 일단 최몽룡 명예교수는 일단 뭐 잡음 때문에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 신영식 교수하고 저 최몽룡 교수 이 원로분들을 이제 영입함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그래도 좀 어떻게 이제 동력이 생긴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최몽룡 교수가 다른 문제로 의회의 뭐그 그렇죠. 국정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문제로 지금 이렇게 뭐 중간에 사퇴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저 여기 이제 참여를 권유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래서 동력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그 점에서 정부는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겠죠. 그래서 이 구성이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뭐 구성을 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상황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되긴 되겠지만은 어쨌든 최몽룡 쇼크가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점은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그분의 그 아주 엉뚱한 어떤 언행 때문에 이렇게 네. 빚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말이죠. 엉뚱하게도 이 도덕적인 그 상처까지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아주 그 정부 측도 뼈 아프게 생각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더구나 이제 저 필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네. 이럴수록 그 뭐냐면 좀 더 이 자신이 가진 그다음 소신이 있는 그런 어떤 학자, 근데 사회적으로 저 명망도 있고 또 학계에서도 인망도 있는 이런 분을 이제 물론 선택해서 하겠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시작된 일을 시위에서 화살은 떠났는데 중간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해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간단치 않은 게요. 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저명한 학자들이 대부분 필진에 참여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선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최몽룡 명예교수 개인의 어떤 지금 일탈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이 반대 여론이 높고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일을 밀고 가고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최몽룡 교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른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저는 큰 교훈을 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금에서라도 좀 귀담아 듣고 네네. 이런 전문가 집단과 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추진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180도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최몽룡 그 교수의 어떤 문제가 물론 네네. 이건 다른 선상에서 이루어진 문제지만 그런 교훈을 주고 사회와 좀 합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경각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거기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까지 사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검정제가 검정 교과서제가 국사에 관한 한 전혀 대안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반성이라든지 혹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이런 또 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이런 대안이 일단 나왔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검정을 통한 국사 교과서가 옳았다. 그 내용이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것을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가 선택하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든지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야당이라든지 야권에서는 어떻게 반대하는 측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들 누군지 이름 대라. 이래놓고 이름 대잖아요. 이름 대면 그다음부터 뭐 요즘 그 언론에 보니까 집단 이지매라는 말도 나옵디다만 그런 네. 식으로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꺼리끼거나 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교과서 문제니까 여기에서도 좀 말하는 지성적으로 대응해서 일단 어떤 결과물을 보자. 그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냐. 무조건 예단부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보고 무슨 귀가 삐뚤어졌다, 입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 몫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 고시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부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과거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한테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건 사회적인 어떤 타협과 통합을 통해서 추진할 때 더 잘 돼요,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원사이드하게 한 방향으로 그냥 정부가 밀고 가다 보면 사회적 네. 저항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우리 국민이 지금 교과서 문제로 두 개로 쪼개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오히려 더 그렇죠. 씌우는 이런 어떤 반대편 쪽에 이런 극단적인 그 행태들이 왜 나타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정부의 지금 추진 방법이고 정부의 문제적 발상이라고 하는 네.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통합적인 네. 추진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정부가 오히려 한편에 서서 상대방의 어떤 다른 의견들을 귀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럼 거죠.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검정 국사 교과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검정 궁금한데요.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교육부가 예를 들면 우리가 검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부가 실제로 현재 교과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팩트에 대해서 잘못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접근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요구를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혹시 이게 검열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상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들어서 소송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교육부가 과연 검열이 아닌 객관적인 검정의 기준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수행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발견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부도 겸정해서 예를 들면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어서 검정 시스템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공개해서 알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내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네,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지역구는 어디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그간 알아오기로 정종섭 장관은 출마를 안 한다 이렇게 알아왔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오늘 갑자기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걸 네네. 미뤄서는 출마 결심을 밝히겠다 이런 뜻으로 네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정종섭 장관의 출신지는 경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학교까지는 경주에서 나왔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구에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과연 경주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대구에 나올 것이냐.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어오기로 주변에서 되어오기로는 네. 아마 경주는 아니고 대구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쪽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문제는 이제 정종섭 장관까지도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한 저 신뢰를 받고 있는 장관이니까 네네. 아마 박 대통령으로서도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 쪽에도 말하자면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대통령이 아무리 옆에 있으라 하더라도 또 대통령은 임기만 끝나면 이제 은퇴하실 분이고 정종섭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해나가야 될 분들이니까 또 그분들이 꼭 그렇게 희망한다면 그 앞길을 대통령이 나서서 나가지 마라 할 수도 사실 네. 없는 문제인데 아마 봐서 오히려 정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읽거나 이래서 또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하는 것이 더 잘 뒷받침하는 거냐 나름대로 고심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일단 경주보다는 대구 쪽에 더 저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심중이 작용한 결과물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왜 저렇게 어떤 이른바 대통령의 뜻을 받고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어렵고 고난의 지역이 아닌 아주 이른바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로 올마타는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 그 장관을 내려놓고 굉장히 무게 있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결정이 실제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인의 어떤 영달이 아닌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대중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출마하는 지역은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냥 가서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나가는 결국은 장관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유리한 지역에 나가기 위한 스펙으로 그냥 작동하는 것밖에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장관직에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청와대도 사실은 이런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오히려 대통령께서 방조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런 관례는 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대통령이 장관 인선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여당의 텃밭이기는 합니다만 수성갑 같은 경우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이 가상 대결을 하면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대구 또 경북은 새누리당 텃밭이죠. 그런데 그 광고한 텃밭에 김부겸 전 의원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당선에 근접할 정도의 득표를 했다는 거 이것은 대구에서 그 정도 득표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대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김부겸 의원이 그간의 노력을 높이 사서 아마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가 또 강력한 차세대 리더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초에는 아마 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김부겸 전 의원이 훨씬 이제 좀 앞서는 걸로 앞섰죠. 나왔었는데 예. 갈수록 이제 표차가 줄어들어서 뭐 심지어 어떤 저 다른 그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그 요즘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과연 저게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한 건지 아니면 스트로 폴인지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앞설 경우도 있고 이렇다니까 박빙이죠. 박빙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박빙이라면 저 지역이 TK 지역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이러면 결국은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전 지사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김부겸 전 의원 정말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렇죠. 호남의 이정현, 경북의 영남의 김부겸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그런 구도라도 형성될까 국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졌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좀 좌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김부겸 의원 상당히 좋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분으로 네.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도 또 생각이 돼요. 그 대구 그 지역 구민들이 왜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도 사실은 시장 네네. 출마를 했고 시도를 했음에도 왜 번번이 한 번도 선뜻 이렇게 밀어주지 않는가는 그거는 김부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정당의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로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대적으로 득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풀 수도 없고 풀리지 않는 원인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 상당히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김문수 우리 전 지사의 네. 경우에는 저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게 되면 사실은 다자구도로 사실은 사전에 경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춘 누군가의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천까지 갈 가능성이 있냐. 지금 언론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이 이게 네. 그림이 좋으니까 두 분을 이제 매치를 시키는데 그 매치가 성사가 될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네. 특히나 청와대나 이른바 친박들이 저 자리를 실제로 김문수 전 지사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까 정종섭 장관 네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대항마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네. 거 아니냐.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는 저 매치보다는 네. 사전 경쟁에 더 네. 올인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막 지금 뜨고 이렇게 됐으면 아마 분위기가 좀 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말씀하신 소속 정당이 가라앉으니까 네네. 김부겸 전 의원이 받을 수 있는 동력을 다 많이 상실한 셈이다. 이 점도 감안돼야 되겠죠.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노원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뭐 이제 한 언론 매체는 사실상 출마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SNS를 보니까 또 완벽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준석 전 이제 뭐 무슨 비대위원입니까? 네. 만약 출마한다면 또 젊은 사람에 대해서 또 기대도 많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아주 거기도 또 네네. 박빙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노회찬 전 의원이 네. 만약에 출마까지 해버린다면 그렇죠? 그래 출마해버린다면 두 강력한 야당 리더들이 둘 다 출마해버리면 오히려 이준석 전 위원 뭐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 3파전이 된다면 이준석 전 의원에게 상당히 승산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정말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벌써 지역구를 옮기느니 어쩌느니 뭐 이제 당에서 여론을 따라서 뭐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할 정도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 고민일 거고 그렇다고 노회찬 전 대표가 그렇다고 나 여기서 뭐 양보하고 들어갈래 지금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는 안 대표 또
노 전 대표, 안 전 대표 두 전 대표들이 굉장히 고심 중에 있을 거다. 저는 사실은 저 구도가 그렇게 치명적인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 상생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구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자신의 어떤 유력함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네. 기회인데 잘 보십시오.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이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언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 후반 정도를 얻는 거죠. 근데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허준영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고정 지지자들의 지지율만 지금 온전히 끌어안고 있고 이른바 인물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 효과는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게 클까? 이런 것이고요. 그 39%를 넘어서는 지지율 문제고 문제는 야권의 표가 분열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이 노원병으로 다시 돌아갈 명분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난 동작에서 상당 부분 석패를 했죠. 애석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노원병 그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인이 출마를 해서 네. 한 자릿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노원병에 다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는 인물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 나오지만 네. 실제 표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난 보궐선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노회찬 후보는 사실은 도전하는데 의사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